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사회학과의 박찬종입니다. 본 수업은 사회학을 처음 접하시는 여러분들께 사회학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설명하는 그런 수업인데요. 사회학의 대상은 사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사회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정작 사회란 무엇인가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여기에 쉽게 어,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라는 것은 개인들의 집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사회를 분석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사회학은 사회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회란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일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점에서 이런 종류의 책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런 종류의 책들을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바로 자기계발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 자기계발서로 분류되는 책들은 상당한 이제 베스트셀러들이 많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기계발서를 보고 내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지금부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를 계속 배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이 되거나 지금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하거나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성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계발서의 내용을 습득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계발서들은요, 많은 이제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양한 자기계발서들은 하나의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책들은 사회에 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나 자신의 어떤 노력과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즉, 나의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상하게도 이 책들은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맹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자기계발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맞는 걸까요? 아마 맞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가능성이 높겠죠. 사실 문제는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이,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은 우리가 어떤 사회 속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이 사회 과목, 통합사회라든지 사회문화라든 과목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듣지 아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회학은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사회 과목과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 사회학의 이해가 굉장히 재미없다라고 이렇게 예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물론 대학과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저 또한 고등학교 때는 사회 과목을 별로 싫어했거든요. 참 재미없는 암기 과목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국어로 사회라는 말은요, 상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최근에 그
만들어진 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적 의미에서 사용하는 사회라는 단어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최근, 그러니까 20세기 이후에서야 등장하고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조선왕조실록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역사를 다룬, 특히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역사를 다룬 이 역사서에는요, 사회라는 말이 단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이 사회라는 단어도 특히 고종시대에 들어와서야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근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에서 한국에서는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회라는 말은요, 물론 과거에도 있었던, 조선시대에서도 간간히 사용되었던 단어이긴 하지만 지금의 의미와는 달랐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사회라는 것은 이 제사를 함께 지내는 사람들의 모임을 특정해서 부르는 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함께 지내지 않는 사람들의 집단과 관련해서는 사회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은요, 당시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라는 말은 이 영어로 society의 번역어죠. 그런데 동양에서 영어권에서 쓰인 society를 이제 번역하려고 했을 때 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기에 굉장히 곤혹스러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 해당하는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의 어떤 문헌과 문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19세기 말 일본에서는요, 이 소사이어티를 인간 교제라는 말로 이렇게 풀어서 번역했다라고 하죠. 그러다가 이후에서야 이 원래 다른 의미로 쓰였던 사회라는 말을 영어의 소사이어티의 번역어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중국이나 한국에 이렇게 확산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어의 society는요, 라틴어의 기원을 가지고 있죠. 라틴어로 소시우스와 소시에타스, 이 두 라틴어의 어떤 합성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시우스는요, 어떤 친구들 혹은 동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소시에타스는 어떤 공식적인 목표를 갖고 모인 공식적인 집단, 즉 결사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society라는 말 속에는 어떤 친한 사람들의 모임이자 동시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결합한 어떤 공식적 집단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society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결속 혹은 집합을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서양에서도요, 이 사회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이른바 인류의 역사가 근대 사회로 전환한 이후에서야 이 유럽에서도 society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근대 이전의 사람들, 이 근대 이전이라고 하면 보통 이 근대라는 것이 시기 구분이잖아요. 그런데 근대의 시작을 언제부터 잡을 것이냐는 굉장히 이제 학자들마다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보통 한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가 이 근대 이전으로부터 근대 이후로의 전환기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와 관련해서는요, 아마도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 근대 이전이라고 하면 먼 옛날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먼 옛날에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이 종교, 특히 유럽에서는 기독교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어 왔던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동시에 신분제가 존재하고 기독교라는 종교에 의해서 크게 규정되었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근대 이전의 사람들은요, 어떤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를 거의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같이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 세계와 그리고 이 세계 바깥에 존재하는 거대한 자연 세계를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인간 세계나 자연 세계는 마찬가지로 모두 신에 의해서 결정되고 규정되는 그러한 세계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즉, 자연 세계가 신의 의지에 따라 어떤 이렇게 작동하는 그런 세계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세계도 다를 것이 없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결국 신의 의지가 바로 이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를 결정한다라고 보았던 것이고, 따라서 이 자연과학마저도, 그러니까 자연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이른바 과학마저도 종종 신학에 종속되어 왔던 것이죠. 신학이라는 것은 결국 신의 어떤 의지와 신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모든 학문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가장 영향력이 가장 강한 그런 학문이었고, 자연과학 역시 이런 신학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회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요, 바로 이 근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를 이제 구별하고 구분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인간 세계를 특정해서 바로 사회, 소사이어티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를 구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는 자연의 세계와 무언가 다르다라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죠. 왜냐하면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예를 들면 뭐 나무라든지 그리고 뭐 구름이라든지 그리고 뭐 계절의 변화라든지 바로 이러한 자연의 대상 혹은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자연 세계와 다르게 인간들은 이러한 자연적 대상과 다르게 인간의 어떤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모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어떤 일을 직접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굉장히 독특한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타의 자연적 존재와 구별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이 계몽주의에 관련해서도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계몽주의라는 것은 일종의 철학적 사조예요. 바로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가장 강조했던 이 근대로의 이해인기에 등장했던 굉장히 강력한 새로운 철학적 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몽주의가 쭉 확산되면서 계몽주의는 이제 기독교까지 비판하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 볼 때 신의 존재 혹은 신의 의지라는 것은 무언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는 증명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죠. 이러면서 이른바 신학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사고려는 인간 중심주의가 확산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인간 세계의 독특성, 즉 사회의 독특성을 연구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계몽주의에서는 특히 인간을 신의 섭리로부터 독립시켜서 인간 각자의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 파악하기 시작을 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연 세계와 구별되는 인간 세계, 즉 사회의 독특성을 포착하고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일단 사회라는 것은요, 어떤
인간이라는 특수한 존재, 즉 이성을 가진 특수한 존재들의 집단을 일단 사회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이런 사회라는 대상을 지칭하고 사회라는 것은 자연사계와 뭔가 구별된다라는 생각이 점점 확산되어 가기 시작했지만 이 사회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구분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즉 이것은 이제 근대 이후에 나타난 그런 시각들이고 이 두 가지 시각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로 논쟁을 벌이면서 계속 현재까지도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사회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은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과일이라는 것은 존재하나요? 과일이요? 뭐 사과, 배, 딸기, 수박 이런 걸 모두 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과일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굉장히 이상한 질문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로 이 과일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과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궤변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곰곰이 그 이유를 따져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딸기라고 부르는 대상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사과, 배,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과일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과일이라는 것은 바로 딸기, 수박, 배, 사과 등등을 통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바로 이런 것을 하나의 범주로 묶기 위해서 인간들이 편의상 이름 붙인 그런 그 대상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과일 일반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존재하는 것은 딸기, 사과, 배, 수박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대상들을 다른 것들과 구분해 주기 위해서 인간들이 편의상 붙인 이름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과일이라는 것은요. 즉, 과일이란 구체적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사과, 배, 딸기, 수박 등등일 뿐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칭하는 것이 과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과일 일반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요. 사회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도 동시에 던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 박찬쪽이라는 사람, 그리고 기타 여러분들 각각의 사람들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사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개별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부르기 위해서 편의상 붙인 이름일 뿐이지 사회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냥 사회라는 것은 이름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명목론자들이죠. 사회 명목론이라는 것은 사회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편의상 붙인 이름일 뿐이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개인들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 실제론이라는 입장이에요. 자, 이 이름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라는 것은 비록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또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대상이지만 사회라는 것은 분명히 실제한다. 사회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보는
입장인 것이죠. 자, 각각의 입장을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명목론의 대표적인 그 사례는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가렛 대처라는 정치인을 혹시 아시나요? 우리 수업에서 곧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1980년대 영국의 수상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이른바 굉장히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던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단호한 보수주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자, 마가렛 대처는요, 1980년대 집권을 하면서 이른바 당시의 영국병이라는 것을 개혁하려고 굉장히 강력한 정책들을 펼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대처가 주로 공격했던 것은 당시의 영국의 복지제도였습니다. 복지제도가 사람들을 굉장히 나태하게 만들고 노동의욕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국가의 재정위기를 낳았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죠. 그런데 이 마가렛 대처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사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개인 그리고 가족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보수당 대처 정부를 비판하는 이제 노동당 그 정치인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마가렛 대처가 기존의 복지 제도들을 약화시키고 와해시키는 그러한 시도들에 대해서 이 노동당 정치인들은 어떤 그 빈곤 문제에 대해서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지 제도의 핵심적 가치다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이 대처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대처는 이렇게 반박을 하죠. 자꾸 사회적 책임 이야기하는데 사회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개인의 경제적 상황, 개인의 삶은 결국 그 개인의 책임이고 혹은 확대한다면 그 개인의 가족의 책임일 뿐이지 사회라는 것은 말뿐이고 사회라는 것은 그러한 책임을 대신 져줄 사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러한 마가렛 대처의 주장은요, 바로 정확히 사회 명목론의 입장을 잘 반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는 이름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는 실제한다라고 보는 그러한 입장도 존재하죠. 자, 사진에서 보시는 에밀 듀르켐이라는 인물은요, 프랑스의 사회학자입니다. 자, 19세기경에 활동을 했던, 바로 19세기 후반에 주로 활동을 했던 바로 그러한 인물인데요. 자, 이 듀르켐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회학자답게 사회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들로 환원되지 않는, 물론 사회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대상이지만 마치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인격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사회, 즉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어떤 개별적 속성의 합으로 환원되지 않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사회라는 것을 하나의 존재이자 인격처럼 다뤄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수식을 표현하면요. 1 플러스 1. 우리는 흔히 당연하게도 2라고 표시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 실제론의 입장에 따르면요. 이것이 어떤 한 개인과 개인으로 본다면 집단은 단순히 그 집단을 이루고 있는 개인들의 속성의 단순한 합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3 혹은 4로도 발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바로
출현적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머전트하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개인과 개인이 서로 결합해서 사회를 구성하게 되면서 훨씬 더 어떤 시너지 효과라고 할까요? 훨씬 이 각각 개인들이 가진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훨씬 더 추가적인 속성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 어떤 사회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는요. 자, 방금 보셨던 동영상은요. 그냥 유명한 실험이죠. 그런데 이 동영상 내용으로부터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한번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이 나치를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나치에 열광하고 나치를 지지했던 사람들 혹은 소극적으로나마 나치에 표를 던졌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많은 영화들이나 소설들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와는 크게 다른 그러한 인종주의자이자 굉장한 차별주의자들 혹은 굉장한 이 폭력성이 강한 바로 그런 악인들이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실제로 개인들만 보면 우리와는 크게 다르지 않는 그냥 소시민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질문은 이거예요. 바로 이 라인홀드 니버의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이러한 역설을 담고 있는 책 제목입니다. 개개인들은 모두 도덕적인데 왜 이 도덕적 개인들이 모인 하나의 사회, 하나의 집단은 비도덕적일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즉, 개개인들은 굉장히 평범한 소시민들인데 이 소시민들이 모인 이 집단은, 즉 나치라는 집단은 어떻게 그렇게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상 쓸 수 없는 그러한 과오를 남기게 되었을까요? 수백만 명을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러한 참혹한 일을 어떻게 저지를 수가 있었을까요? 결국 사회가 실제한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특정한 집단, 우리가 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회라는 것은 개인들,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만의 고유한 어떤 특징과 속성 혹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emergent property, 그러니까 출현적 속성 으로서의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고, 사회가 실제하는 이유는 그 근거는 바로 개인들의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만의 독자적인 바로 이런 이머전트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회학이란 뭘까요? 말 그대로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회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회라는 것, 물론 사회학자들 내부에서도요, 사회 실제론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사회 명목론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 명목론을 가진 사회학자들은요, 사회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개인의 심리를 파악해야 한다. 개인들의 어떤 행동과 인지 과정을 보다 주목해서 연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사회학자들의 다수는 바로 사회 실제론의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독자적인 어떤 속성을 지닌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사회학입니다. 따라서 사회학은요, 바로 사회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라고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네요. 소시올로지, 즉 사회학은 사회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시도하는 학문 분야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사회라는 말이요, 혹은 사회라는 개념이 유럽에서도 역사적으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최근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사회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학도 근대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학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회학은요, 먼저 인간들이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를 구분하고 그리고 이 인간 세계를 사회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사회학이 등장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어떤 사회학이 등장한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과거 사회와 현대 사회를 구분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당대, 그러니까 즉 이 최근의 사회는 무언가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두 가지 배경 하에서 사회학이 등장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를 구분하면서 사회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면서 이 현대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결국 사회학이라는 것은 현대 사회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학문적 기획으로 등장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 현대성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개념인데요. 이것은 다음 주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만 현대성, 이것은 모더니티라는 말의 번역어인데요. 현대를 이루고 있는 특성들을 통칭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와 현대 이전을 구분하고 이 현대는 현대 이전과 어떤 측면에서 다른가, 바로 이런 다른 측면을 포착하는 개념이 바로 이 현대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것은 다음 주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를 구분하고 그리고 과거와 현대 사회를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서 사회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자연 세계와 사회,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를 구분하면서 이제 학문 내에서의 어떤 분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대상을 주로 연구하는 자연과학이 쭉 발전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자연과 구분되는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 과학인 사회과학이 쭉 분화되어서 이렇게 발전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과학은요, 단순히 연구하는 대상에 있어서 다를 뿐만이 아니라 과학적 방법에 있어서도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과 사회는 굉장히 독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사회라는 것의 어떤 독특한 특징, 이성을 지닌 인간들로 구성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일단 자연과학에서 자연적 현상을 관찰하는 것은 어떤 과학자, 즉 인간이잖아요. 따라서 자연은 그 외부로부터 관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의 흐름, 어떤 환경의 변화, 그리고 동물들의 어떤 행태들, 이런 것은 결국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그 외부에서 관찰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 사회과학자 그 자신도 사회라는 영역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내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자인 그 사람도 바로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중립적인 관찰 가능성에 있어서 자연과학에 비해서 사회과학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상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데요. 예를 들면 자연 세계 현상들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인과적이고
굉장히 기계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어떤 자극과 반응이 굉장히 어, 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굉장히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까요? 어, 일률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과학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회 현상들은 상당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사회과학에서의 다양한 현상들이 물론 기본적으로 인과적 관계를 포착하려고 하지만 사회과학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여기는 항상 어떤 잔차, 그러니까 인과적 설명으로는 항상 완전히 설명될 수 없는 그 나머지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동은 항상 인과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여지가 분명히 또 존재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을 하고 혹은 자신의 믿음과 가치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한편 연구 결과의 영향에 있어서도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차이를 보이는데 예를 들면 자연과학의 연구 결과 그 자체는 연구 대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과학자가 초파리에 대한 연구를 한다라고 해서 연구를 하고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해서 그 연구 내용 그 자체가 초파리의 행태에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하지만 사회과학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회과학의 연구는 바로 그 대상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떠한 경제학자가 쭉 이제까지의 어떤 주식시장, 세계 주식시장의 어떤 그 흐름을 보면서 주식시장은 예를 들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다 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바로 이러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유력한 경제학자의 이런 연구 결과가 바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요. 결국 사회과학의 연구가 사회현상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점에서 그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은 굉장히 또 모호할 수 있고 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한편으로 사회학이 등장한 배경은 바로 과거와 현대 사회의 어떤 차이를 한편으로는 또 두 번째 배경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그 18세기에서 19세기 유럽에서는요,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이 등장을 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들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 18세기를 지나가면서 미국에서는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굉장히 큰 혼란이라든지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상류층의 어떤 사치와 허영심 그리고 종교의 쇠퇴, 영향력의 쇠퇴, 빈곤 문제, 경쟁 등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그 새롭게 등장을 한 바 있어요. 바로 이런 새로운 현상들이 쭉 등장하면서 바로 과거와는 다른 이런 새로운 현상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사회 현상들, 사회 문제들이 등장하는 와중에서 사회학이 굉장히 빠르게 부상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학에 필요한 태도는요, 어떤 우리가 굉장히 그 당연하고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시각으로부터 무언가 독특성을 발견해내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일종의 어떤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회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변화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개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바로 그런 사회적 변화의 산물이라고 보는 바로 그러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동영상 하나를 한번 보시죠. 자, 방금 보셨던 이 인지실험에서처럼 사회학이라는 것은
사회학에 필요한 태도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것에서 굉장히 특수한 것을 발견한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익숙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을 이제 무감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에서부터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회학에 필요한 하나의 그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른바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을 이렇게 영위하는 과정에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혹은 우리가 속한 사회와 얼마나 큰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인지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이런 굉장히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일상이 실은 훨씬 더 거대한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른바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학의 고전으로 분류되는 하나의 책인데요. 사회학적 라이트 밀즈라는 이 사회학자가 이야기하는 사회학적 상상력이란 결국 인간과 사회, 그리고 나의 개인과 세계, 그리고 나의 앞으로 펼쳐질 나라는 개인의 일대기와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이라는 사회의 변화가 어떤 관련을 계속 맺고 있는지, 즉 앞으로의 나의 삶에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 바로 이러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라이트 밀즈라는 사회학자는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규정했던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회학적 상상력은요, 단순히 사회학자에게만 필요한 능력은 아니죠. 결국 사회학자가 아니라 일반적 개인들도요, 우리의 삶을 보다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행복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는요, 결국 사회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나의 개인적 삶과 사회라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런 사회를 계속 변화시킴으로써 나의 개인적 삶과 행복이 더 개선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개인의 삶을 역사적인 사회 구조 위에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을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사회학적 상상력은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는 개인, 나라는 개인과 개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삶 밖에 잘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이러한 관계들, 나라는 개인을 둘러싼 사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곧 느끼시게 되겠지만 나라는 개인의 삶은요, 사실 우리나라 한국의 정부의 정책들에 의해서도 굉장히 크게 규정받게 되죠. 예를 들면 뭐 교육 정책이라든지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복지 정책, 그리고 뭐 부동산, 주택 정책 등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앞으로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 하여금 어떤 정책을 펼치도록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크게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사회학적 상상력을 조금 더 도약시켜 보면 결국 정부 정책은요, 한국 경제의 상태에 따라 또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정책은 한국이라는 국가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크게 규정되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의 경제는요, 결국 자본주의에 의해서도 굉장히 큰 관련을 맺고 또 규정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개인의 앞으로의 삶은 바로 보다 큰 사회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쭉 보는 것이 바로 일종의 사회학적 상상력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